반갑습니다. 네, 생명과학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생태계에 대한 새로운 용어들을 배우고 그리고 환경이 생물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빛의 네. 세기와 생물 이 부분이 사실 제일 긴데 조금 이렇게 길게 갔습니다. 이 지난 부분이 시간에. 제일 긴 거였어요? 네, 이 부분이 제일 길어요. 아, 딴 부분은 뭐 그렇구나. 특별히 길 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빠뜨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아, 선생님이요? 네네, 제가 좀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저번에 이제 요게 가로축은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가로축의 보상점하고 보상점하고 그 광포화점 그 네. 두 가지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제가 세로축을 얘기를 안 했어요. CO2 예. 흡수. 네, 자 세로축이 그 호흡량까지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빛이 0일 때 요 양지식물을 예로 들었을 때 양지식물 빨간 거, 네. 예, 빛이 0일 때의 요 CO2 방출량이죠.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네. 흡수량이 마이너스니까 방출량이죠. 호흡이었죠? 네. 이게 호흡량이에요. 호흡량. 그러니까 요 호흡량은 쓰는 거죠. 자기가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아니라 식물이 쓰는 거죠. 쓰는 양이죠. 네. 식물은 요게 호흡이 온도가 일정할 때는 일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또 실험적인 상황이라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놨을 거기 때문에 호흡량을 일정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특정한 빛을 줬을 때 빛을 어느 정도 줬을 때 광합성을 하겠죠. 네. 그렇죠. 광합성을 하는데 요 광합성량이 나오는데 요 이렇게 광합성 요 가로축 그렇죠? 야 세로축 네. 예, 요 양을 우리가 순광합성량이라 그래요. 순광합수. 예, 순광합성량. 자, 이걸 왜 그냥 광합성량을 안 하고 순광합성량이라고 하냐면요. 요 광합성량이 나오려면은 이 호흡량만큼의 산소를 배출하고 이산화탄소를 호흡량만큼 흡수를 하고 호흡하면서 내보내는 걸 다 흡수하고 그리고 또 바깥에 있는 걸 추가로 흡수한 거거든요. 그쵸? 추가로 흡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쓴 거 그리고 요게 호흡량 우리가 저 회사에서 돈을이나 가정에서 그 돈을 쓰는 거로 비교를 하자면은 호흡량이 이제 지출이에요. 지출 비용이에요. 비용. 왜냐면 이 세포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 호흡량 쓴 거만큼 다 다시 벌어들인 다음에 그렇죠. 벌어들인 거 쓰고 이 남는 거 저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광합성량 요게 순광합성량이 플러스가 돼야 이제 식물이 제대로 생장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요거 보상점 이하면은 순광합성이 마이너스가 나오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식물이 이제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으니까 얘가 제대로 생장을 하지 못하겠죠. 순이익 같은 건가요? 예, 그렇죠. 순이익이죠. 그러니까 총 광합성량이라는 것도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총광합성량이 나옵니다. 아, 총광합성량은 이만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광합성량은 그게 더 성량은 그렇죠. 순- 호흡량 더하기 순광합성 글씨가 엉망이라서 죄송합니다. 순광합성량이 나옵니다. 요거를 제가 빠뜨렸더라고요. 근데 뭐 금방 알 수 있겠죠. 예. 음지식물은 광포화점이 낮은 대신 보상점이 낮아서 좀 어두운 빛에서도 잘 자랄 수가 있고요. 그렇죠? 양지식물은 보상점이 좀 높아서 어두운 빛에서 잘 못 자라는 대신 이제 밝은 빛에서 아주 광합성을 많이 한다 그랬죠. 양지식물의 부상점이 높은 거예요? 예, 그렇죠. 보상점, 아, 광포화점이 그러니까- 둘 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으로 크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양지식물이 그렇죠. 보상점이 예, 보상점이 높죠. 제가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네. 맞네. 괜찮습니다. 다들 헷갈릴 겁니다. 학생들은 처음 보니까. 근데 여기 근데 예. 자세히 알아야 되겠네. 이거 헷갈리겠네요. 네. 진짜. 예. 자, 그 뭐 대표 식물 하나씩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인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소나무, 그렇죠. 소나무, 양지식물, 양지식물. 그렇죠. 음지식물은 참나무. 예. 도토리나무. 네, 도토리나무. 사실 참나무란 나무가 없어요. 그냥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들을 총 합쳐서 뭐 신갈나무, 졸참나무 이런 걸 다 합쳐갖고 통칭해서 참나무라고 합니다. 도토리나무. 예. 도토리도 다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네, 다 다르게 생겼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참나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넘어갈까요? 네. 자, 이제 빛의 파장과 생물 요걸 보도록 하죠. 빛의 세기가 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빛의 파장도 영향을 미칩니다. 빛의 파장이 다르면 우리 뭐가 달라지죠? 우리 최 쌤이 잘 아실 것 같은데 뭐가 달라지죠? 빛의 파장이 다르면 빛의 파장이 우리가 달라지면- 뭐가 느끼는 게 뭐가 달라지죠?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색깔을 느끼는 거. 저 빛의 예, 왼쪽 그래프가 뭔가 했더니 그림이네요. 네, 아, 그래프와 그림이 함께 그려져 있길래 네, 무슨 그래프일까 했는데 네. 어,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보색 적응이라 그래요. 보색 적응.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류가 나옵니다. 여기서 조류는 날아다니는 새 조류가 아니라 이제 해조류를 말하는 거죠. 예, 물 속에 사는 해조류가 식물이 아니라면서요? 예, 식물 아니고 원생 생물에 속합니다. 어,
원생 예. 생물.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식물이라고 하면 육상 식물만을 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사는 식물도 있잖아요. 물에 사는 식물들은 이 고래처럼 육상을 일단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육상에 적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 아. 자, 어쨌든 물 분자가 이 에너지를 흡수해 버리는데요. 요게 좀 에너지가 높으면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색광이 가장 깊은 데까지 들어가고요. 네네. 황색광이 좀 중간까지 들어가고 적색광이 파장이 제일 길어서 에너지가 낮으니까 제일 짧은 데까지 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색깔 그 식물이 녹색이면은 어때요? 녹색 빛을 잘 흡수할까요? 못할까요? 녹색 식물이. 눈에 보이는 거니까. 못하죠. 그렇죠. 네, 반사되는 게 그렇죠. 그런 거 아닐까요? 식물 녹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녹색만 통과시키거나 반사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기 색깔의 반대색을 가장 잘 흡수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색상환이라고 여러분들 그 옛날에 배운 거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예, 막 색상환이 보색 예, 해가지고. 반대쪽에 있는 색깔을 우리가 보색이라 그래요. 예, 반대쪽에 있는 색깔을 서로 보색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적색의 보색이 녹색이라네요. 네. 그래서 녹색이 가진 녹색 색소를 가진 애가 녹색인 애가 빨간색을 가장 잘 흡수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그 가장 낮은 데 얕은 데가 그래도 빛이 제일 강한데 얕은 데를 이게 녹조류가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조금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얘들은 깊이 들어간 애들은 적색광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적색광이 없으니까 녹색이면은 오히려 불리한 거야. 그리고 얘들은 황색광을 잘 흡수하면 좋아요. 황색광이 많으니까. 그래서 황색광의 보색인 갈색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장 깊은 청색광이 가장 깊이 들어가는데 얘들도 이제 얕은 데가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얘들한테 밀려갖고 녹조류 갈조류에 밀려갖고 이제 깊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청색광밖에 없어요. 이 깊이에서는. 그러니까 청색의 보색인 빨간색을 띠는 게 가장 생존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김이 빨간색이었군요. 예. 그래서 가장 얕은 바다에 녹조류가 살고 그리고 조금 중간 정도 깊이에는 갈조류가 살고 가장 깊은데 홍조류가 산다. 요게 이제 조류의 보색 적응인데요. 약간 불구스름한 게. 네. 약간 그렇게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 해조를 잘 안 먹기 때문에 종류를 말해줘도 잘 모를 텐데 그 한국 사람들은 해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우리가 다 먹는 걸로 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혀에서 짭짤한 예. 맛이 나고 있습니다. 네, 먹는 걸로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녹조류의 대표 파래입니다. 파래. 예, 파래. 파래김 하면 약간 녹색이. 예, 그렇죠. 파래김은 느낌이 나는. 네, 파래김은 좀 품질이 낮은 김, 그 식감이 좀 부드럽지 않고 좀 까칠까칠해갖고 좀 품질이 낮은 김. 그래서 아, 그래요? 그 이렇게 가루로 돼 갖고 이렇게 밥에 섞어 먹는 거 그런 거에 이제 주로 파래김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예. 뭔가 파래김 하면 더 예, 비쌀 고급 것 김은, 같은데. 예. 좀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 고급 김은 홍조류입니다. 홍조류. 오히려. 예, 이걸 쫙 이렇게 약간 질기고. 판판하게 만들면요, 되게 부드러워요. 되게 그래. 부드러워요. 예, 식감이 되게 부드럽고 김밥 만들 때 만드는 김 되게 부드러워요. 근데 파래 들어가면요, 여기 조금 이렇게 삐죽삐죽해갖고 약간 까칠까칠한 맛이 나. 그렇구나. 갈조류는 대표가 미역하고 다시마입니다. 다시 국 끓여 먹는 거죠. 미역국, 다시마 국물 내고. 홍조류는 이제 김입니다. 예, 김 그래서 이렇게 밝은 데다가 쫙 빛에다 비춰보면 빨간 빛이 돌아요. 맞아요, 그런 것 예. 같아요. 홍조류. 우리는 먹으니까 이게 좀 익숙하죠. 우리가 이 김을 딱 볼 때마다 얘는 깊은 곳에 살아서 이 청색빛밖에 못 받아서 이 빨갛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옳지 않다는 논문을 본 사람이 있다 그래요. 제 친구 중에. 논문을 본 사람입니다. 제가 논문을 그렇게 자주 보진 않아서. 예. 논문이 발견된 적이 있군요. 네, 논문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나도 다 맞는다는 건 또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여러 개 연구가. 네, 같이 여러 연구가 동시에 있는데 일어나야지. 일단 우린 교과서에 실린 걸 위주로 교과서에 실린 건 진리라고 생각하죠. 시험에 나오니까. 네. 우리는. 자, 1조 시간 또 이게 빛과 생물인데요. 이 빛이 1조 시간이 막 계속 바뀌잖아요. 여름에 여러분들 아시지만 그 여름에는 낮이 길고 밤이 짧고 겨울에는 밤이 길고 낮이 짧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그 시간이 이제 많이 생물한테 영향을 줍니다. 특히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식물이 꽃이 피는데 많이 영향을 줍니다. 식물이 꽃이 피는데 뭐 이 봄에 꽃이 피는 식물하고 그리고 가을이나 좀 겨울쯤에 그 늦가을에 꽃이 피는 식물하고 보면은 얘들이 그 빛을 얼마나 그 쬐느냐 그 밤과 낮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개화 시기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이 짧아질 때 그러니까 늦가을에 피는 식물을 우리가 단일 식물이라고 하고요. 좀 이렇게 낮이 길어질 때
좀 이렇게 늦봄이나 여름에 피는 식물을 우리가 장일식물이라고 합니다. 장단. 예. 예. 원래는 이게 또 밤이 중요하냐 낮이 중요하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번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텐데 오늘 시간 짧아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네. 자, 그리고 동물의 생식 주기. 예. 사람은 사시사철 가능한데요. 이 생식이. 예. 그렇죠. 네. 네. 사람은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이 동물들, 특히 포유동물들 같은 경우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 이 생식이 성행위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섹스를 말합니다. 네. 네. 이렇게 말해도 되나? 아니 뭐 교실에서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여기 방송 나가니까 좀 힘드네요. 왜 빨개지시죠? 아니, 너무 숨겨도 안 좋습니다. 다 네. 알고 다 아니까 네. 친구들도. 예. 성행위를 해서 그 자손을 남기는 그런 시기가 있죠. 생식기 있죠. 번식기라고 하죠. 번식기가 있죠. 생식기라고 안 하죠. 예, 생식기는 예 거기고요. 번식기라고 네, 하죠. 번식기. 예. 발정기. 예, 발전기 그런가요? 그런 얘기도 하고요. 예. 그게 동물이 이제 정해져 있죠. 그게 이제 낮과 밤의 길이에서 정해진대요. 아 사람 그러니까 그 동물들은 그때만 그러면은. 네, 발전이 그렇죠. 나죠. 예. 아. 그때만 암컷 같은 경우 그 배란이 되고 수컷도 이제 네, 팬더 왕성해지죠. 타임이 길게 오는 거예요. 엄청 기네요. 쿨타임이. 네, 쿨타임. 네. 어쨌든. 네. 그런 것도 영향을 주고요. 사람은 사실적 발전기. 그것도 다 같이 쿨타임이 되니까 네. 글로벌 그렇죠. 쿨타임이라고 네. 하죠. 더 넘어가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예, 할 얘기 많아. 예, 엄청 많아 이거. 많은데. 사실은 할 얘기 많아. 많은데 이쪽 방면에서 참겠습니다. 칠 드립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참겠습니다. 네. 뭐 또 고양이도 키우시고 하니까 예, 아마 그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밤에 돌아다니는 그 활동을 하는 동물들은 그 밤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활동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렇죠? 네. 뭐 주로 포유 동물들은 야행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어, 주행성 그 낮에 돌아다니는 동물들은 또 이렇게 낮 시간이 길어지면 활동 시간이 길겠죠? 아무래도 그 조류들이 이 주행성 동물이 많죠. 그래서 조류들이 눈이 발달해 있고 시각이 발달해 있고 포유류는 이제 주로 후각이 발달해 있죠. 어허. 예. 자, 이제 온도와 생물이다. 온도가 또 이제 그저 앞에까지는 이제 빛과 생물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온도로 넘어가죠. 자, 주로 이 추위에 좀 약해요. 생물들이. 더운 그렇죠. 데는 너무 더우면 또 너무 뜨거우면 못 살겠지만은 이제 좀 따뜻한데 좀 열대 지방이나 이런 데는 좀 생물들이 많이 살잖아요. 많은 종류가 살잖아요. 네. 근데 좀 추운 지방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생물 종류가 좀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데가 경쟁이 적기 때문에 추운 데에서 적응하는 게 또 유리한 점이 있죠. 경쟁이 없으니까. 일단은 그 식물 같은 경우 이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겨울이 오면 대비하기가 힘든데 그래서 이 단풍이 들고요. 겨울에 낙엽이 집니다. 일단 낙엽을 그 겨울에는 어차피 온도가 낮아서 광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광합성을 잘 못하기 때문에 효율이 낮아지죠. 아무래도 온도가 낮아서 효소가 잘 작동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잎을 낙엽을 떨어뜨립니다. 직원을 해고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먹여 살릴 입이라도 좀 줄여두자. 이 비용을 좀 줄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단풍을 드는데 이제 그 이파리에 있는 잎에 있던 그 엽록소를 최대한 이제 다시 회수하는 거죠. 그래서 엽록소가 다 분해되는 거죠. 영양분을 빼내요. 예, 그렇죠. 왜냐면 영양분 그대로 떨어뜨리면은 네. 아까우니까. 그래서 엽록소를 회수하니까 엽록소가 아닌 색소가 이렇게 잎에 남아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보이는 게 단풍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사실 그 색소를 분리해 보면은 빨간색, 노란색 다 있어요. 원래 있던 색이었던 거네요. 예, 원래 있던 색이 그 엽록소 녹색이 가려서 안 보이다가 이 가을이 되면은 엽록소를 회수하면서 엽록소가 분해되면서 이 그 숨겨져 있던 그 노란색, 빨간색 색소가 이제 보이는 거죠. 식물마다 그 비율이 노란색과 빨간색 비율이 달라서 이제 단풍이 색깔이 막 드는 거죠. 뻘긋뻘긋하게. 이제 곧 단풍이 들 텐데 아주 아주 풍경이 좋죠. 네. 예, 단풍 구경 가고 싶네요. 예, 그리고 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잠을 자기도 하죠. 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예. 뭐 겨울잠 자는 동물 아세요? 혹시? 다람쥐. 곰. 예, 다람쥐, 곰. 그러니까 항온 동물들도 뱀. 겨울잠을 자요. 주로 벼는 동물들도 자는데 뭐 겨울에는 어차피 먹을 거 구하기 힘드니까 이제 자면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알렌과 베르그만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요게 뭐냐면요. 이 추운 지방에 갈수록 그 적응하기 위해서 몸집은 커지고 말단은 작아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 여우들이에요. 요게 사막에서 더운 데 사는 사막 여우.
온대 지방에 사는 붉은 여우, 추운 데 사는 북극 여우인데요. 이 몸집은 북극 여우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귀는 사막 여우가 제일 크죠. 그러네요. 그래서 귀엽죠, 사막 여우. 네, 귀엽죠. 귀가 커. 오히려 또 크고 잘리몽땅해서 또 북극여우도 귀여운데. 아 그러네요. 예. 몸집이 크면 어때요? 몸집이 크면은 이 열을 생산을 많이 할 수 있죠. 몸집이 크면 세포가 많으니까 세포에서 이제 물질에서 열을 생산하니까 그러면서 대신 표면적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예. 체중 대비. 예. 그러면 몸의 부피 대비 표면적이 줄어들어요. 음, 그리고 이게 몸집이 작아지면 몸의 부피 대비 표면적이 넓어지죠. 그러네요. 거기다가 말단 같은 데는 요게 이렇게 커지면은 요 말단 같은 데는 이게 열 생산은 별로 안 하면서 굉장히 열 발산은 많이 되잖아요. 표면적이 엄청 넓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이렇게 같은 뭐 무늬도 이렇게 동그란 무늬보다는 이렇게 뭐야 올록볼록하면은 요 표면적이 넓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요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열 발산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단이 커지면은 열 발산이 잘 되니까 요 더운데 유리하고 그렇죠? 몸집이 작아지면 더운데 유리하고 몸집이 커지면 그렇죠 추운데 추운데 유리하죠. 유리하고. 그리고 말단이 작은 게 또 열 발산을 줄이니까 추운데 유리하고요. 귀가 짧고요. 예. 그래서 요 여우만 보시면은 이렇게 딱 알렌과 베르간의 법칙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사람도 이제 오래 그 지방에 오래 지내다 보니까 이 열대 지방 쪽 사람들이 몸집이 좀 작은 경향이 있고요. 이제 막 뭐야 좀 추운 데 사는 사람들, 막 북유럽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등치가 큰 그러네요. 막 그런 경향이 좀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제 물과 생물입니다. 자 물은 생물이 꼭 필요한 생물입니다. 몸의 3분의 2 이상이 물이죠. 네. 물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은 많은데도 이제 적응을 해야 되겠지만 물이 적은데 적응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안 먹으면 되니까요. 네. 일단은 파충류 같은 경우 이제 양서류는 이게 완벽히 육상 생물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릴 때 그 물속에 살고 개구리, 올챙이 같은 경우 물속에 살다가 이제 그 커서도 물가를 못 떠나잖아요. 네. 자, 그런데 양서류는 물가에 살 수밖에 없는 데 비해서 이 파충류는 완전히 육상에 적응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몸이 완전히 비늘로 덮여 있어서 몸에서 피부를 통해서 물이 증발하는 걸 막아놨죠. 양서류는 마른 데 갖다 놓으면 이제 막 피부가 마르면 이제 피부 호흡도 못 하고 그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죠. 예. 자, 그런데 아무래도 식물에서 더 극적으로 나타나죠. 뭐 동물들도 뭐 이렇게 사막에 사는 동물들은 물을 절약하는 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저수 조직이라든가 뭐 낙타 같은 경우 낙타 혹에다가 뭐 지방 같은 거 저장해 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선인장이 잎이 그 가시로 변했죠. 잎에서 수분 증량을 막으려고 그렇죠. 그리고 선인장이 이렇게 줄기가 두껍잖아요. 통통하잖아요. 오동통하잖아요. 거기다가 줄기에다가 다 물을 저장하는 거죠. 자 반면에 이제 이 원래 육상식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식물은 다 육상식물인데 요 물로 돌아간 연꽃 같은 경우는 이제 물 속에 살다 보니까 얘가 원래는 그 이산화탄소를 물 속에서 얻는 것보다는 이제 공기 중에서 얻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쪽에 통기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근 드셔보셨나요? 아, 네네. 예, 연근 보면 어떻게 생기세요? 연근 보면 이렇게 특이하네. 잘라 보면은 여기 동글동글하네. 구멍이 이렇게 막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게 이렇게 통기 조직이네. 거기 공기를 채워나갔고 거기서 이제 그래서 이 물풀들 같은 경우는 통기 조직이 다 발달돼 있어요. 예. 아무래도 공기랑 좀 소통이 좀 필요한 거죠. 이 아무래도 육상에 적응이 있다 보니까. 예. 이런 것도 이런 물에 대한 적응이라고. 이건 거꾸로. 이건 물에 대한 적응이 아니라 이제 물 속에다가 적응하려고 네네. 된 거죠. 자, 거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벌써요? 네. 아, 아쉬워. 자, 토양과 생물입니다. 자, 흙이 또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이게 바위만 있으면은 생물이 살기가 어려워요. 왜냐? 흙이 있어야 거기 흙에 물이 저장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식물들이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흙은 아주 식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가 됩니다. 네. 그래서 또 토양의 이제 성분에 따라서 또 토양의 어떤 그 뭐 모래흙이냐 아니면 진흙이냐에 따라서 이제 살 수 있는 생물종이 달라져서 이런 그 토양의 또 토질이 또 생물에게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반대로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얘기를 그동안은 얘기를 안 했는데 딱 하나 얘기를 한다면 이 생물이 낙엽을 떨어뜨리면 낙엽이 분해돼서 거기에 이제 그 유기물이라든가 유기물을 이제 분해되면서 이제 무기물이 되잖아요. 그런 그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양분이 비옥해져서 비옥해지는데 비옥한 토양이 되는데 이런 거는 또 반대로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네.
예, 공기 생물인데 별거 없어요. 공기 중에 산소하고 이산화탄소가 영향을 미치는데 산소는 누가 써요? 언제 써요? 산소는 호흡할 때 초호흡할 때 쓰고요. 이산화탄소는 언제 써요? 광합성 광합성할 때 씁니다. 예, 그래서 공기가 또 영향을 미치죠. 또 공기 뭐 영향 미치면 많이 있습니다. 뭐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의해서 지구 온난화가 또 미친다는 얘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또 넓혀볼 수 있는데요. 소의 트름 예, 소의 방귀가 또 메테인 가스가 트름 메테인이 또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그 온실효 효과를 맞아요. 많이 네. 일으킨다는 수십 배 그러잖아요. 아닌가요? 네 맞아요. 예, 근데 메테인이 우리 그 산소랑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예, 오래 남아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흙에 영향을 못 미쳐요. 네. 예, 이제 그 진짜 끝입니다. 와. 예, 이렇게 해서 환경이 생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걸 많이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 이제 시험 잘 보시고요. 시험 끝나고 나서는 생물들끼리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종료하라고 학생 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회식과 같이 감사합니다. 사람 많은 수고하셨어요. 곳이나 노래방과 같이 진동수가 클수록 네. 산란이 잘 돼가지고 네. 깊숙이 못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청색광이 가장 깊이까지 들어가고. 그래요? 반대로? 맞는 얘기 아니에요? 파장이 길면 조금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네, 어쨌든 예,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타임 어택 때문에. 수심 깊은 곳으로 가는 게 청색광인 거죠? 네, 그쵸. 아, 그러니까 맞는 얘기. 네. 아니요, 근데 아니요, 지금 아니- 저 진동수가 청색광이 많아요. 진동수가. 진동수가 어. 더 크죠? 예, 커서 파장이라고 안 했어요? 파란색이 더 깊숙이 들어가요. 네, 그 아마 제가 그런 거 알기로는 아니었어요? 방금 얘기한 게? 저 파란색이 깊이 못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좀 방금 파장이 길수록 산란이 잘 돼서 더 깊이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여기는 자를 거니까 마음대로 얘기하세요. 아, 제가 제가- 제가 편집하니까. 네네. 공기 중에서의 산란을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음. 아. 공기 중에서는 파란색이 산란이 돼서 멀리 못 가거든요. 아.